중동 지역 위기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이 큰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에너지 수급 또 수출입 불안으로 경제 산업과 민생 전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각 부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을 빠짐없게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하면서 세계 경제 시계가 멈췄습니다. 5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은 수주간 계속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중동 상황 전망 그리고 한국 경제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 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제였죠. 이란이 미국 CIA에 물밑 접촉을 했다. 이 보도 나오면서 좀 빨리 좀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간밤에 나온 뉴스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이란이 실제로 유조선을 향해 타격을 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유가도 급등했고 또 불안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현재 중동 상황들 좀 이야기해 주시고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의 좀 장기전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분석해 주시죠. 일단 이제 뉴욕타임스에서 처음에 그 얘기 나왔죠. 이란에서 제3국을 통해서 간접 접촉을 시도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란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미국과 협상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이란이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뭐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뭐 UAE나 뭐 오만, 카타르, 심지어 튀르키예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아마 이란은 전체적인 그 불안 요소를 키우고 경제에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 자체가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도 미국한테 어떻게 좀 휴전이나 뭐 협상을 하자라는 압력을 넣어주기를 기대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반이란 결집이 더 강화되는 상태고 또 이란은 시합하고 이제 주변에 이제 순위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이란이 더욱 고립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란 자체의 병력이 워낙 많아서 지상군 투입까지는 지금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오히려 쿠르드 반군을 이용해서 이제 지상군 투입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란 정부는 결사항전 의지를 계속 이어갈 거고요. 조금 더 단기적으로 상황이 정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부족 이야기도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올 11월 중간 선거를 감안하면 뭐 한 달 내로는 끝낼 것이다. 지금 이건 너무나 우리가 낙관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요번에 미국이 이렇게 이란에 공격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2024년이죠. 그때 오브라이언이라고 전에 그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외교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뭐냐면 미국의 큰 국가안보 전략으로 첫 번째로는 미국의 모든 역량은 중국 견제에 집중한다. 두 번째로 유럽은 나토한테 맡기는 거지 미국이 상당 부분 손을 떼겠다. 그러니까 유럽은 알아서 막아라. 그리고 중동에 대해서는 중동 질서의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발을 빼고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에서 미국은 중재자 역할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세 가지 전략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미국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오판을 한 거 아니냐. 거기다가 출구 전략이 없다. 뭐 거기에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게 굉장히 난망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거는 이미 문서화돼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거는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고 이란이 강력하게 버티는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면서 이란 내에 정정 불안을 만들고 그래서 이란이 지금 실제로 상당히 그 신정 정치에 대한 불만 세력도 많거든요. 예, 뭐 의외로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 전 국민이 결속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금 이란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이렇게 되면은 외부에다가 과거처럼 헤즈볼라를 지원한다든지 이럴 만한 여력이 없어지는 거고 국내 정치 상황에 모든 걸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질서 재편을 미국은 노리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뒤로 빠져서 여기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지. 미국이 처음부터 뭐 직접 개입해서 거기다가 뭐 친미 정권에서 이런 목적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수렁에 빠진다 이런 걸 사실은 조금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조현승 박사께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쪽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란의 반응이 중요한데 이란은 하메네이 그 다음 지도자를 계속 내세우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요.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다음 후계자들은 결국 죽음을 맞을 것이다. 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이란은 결사항전이죠, 물론. 일단 겉으로라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실제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은 직접적으로 지상군 투입을 뭘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거고요. 미국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중동에서는 미국은 뒤에서 이제는 빠져 있는 상황이 되고 이스라엘과 사우디 중심의 어떤 개편 그리고 이란 내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란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란이 대외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만들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결국 관리 가능한 리스크로다가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란이 막 핵을 만들고 이런 거는 정말 관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리 가능한 리스크 수준으로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라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지만 저는 그 말 자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이제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아마 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란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한테 바톤 터치하려는 아마 그런 의도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세계 경제,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원유, 이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한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은 현재 지금 봉쇄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가 급등, 폭등세를 보이고 있고 뭐 등유 가격은 뭐 일시적으로 막 폭등도 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이 유가 상황들 좀 한번 좀 봐주시죠. 네, 지금 보니까 뭐 등유가 막 하루 사이에 거의 80% 가까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렇죠. 등유한 이제 워낙 저쪽에 수급이 깨져서 그렇고요. 근데 의외로 휘발유나 경유는 또 한 10% 조금 넘는 정도, 뭐 10% 이내 뭐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 이 굉장히 차이가 큰데 지금 등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는 사실은 실제 수요라든지 수급보다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큽니다. 그러니까 큰 손들이 사재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고요. 과거에 뭐 오일 쇼크 일어날 때 보면은 그 당시에 보면 뭐 200% 이상 올라가고 이랬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근데 다만 장기적으로 이 정정이 불안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에너지 이미도 꽤 올랐습니다. 예. 네, 한 20% 올랐던 것 같아요. 전쟁 그렇죠. 분쟁 나고요. 예, 근데 이게 좀 장기화되면 이제 에너지 분석 업체들이 시장에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한 배럴당 120에서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장기화되면. 예, 높은 가격 아닌가요? 굉장히 높죠.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수준인데 이게 이제 이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최악의 전망치고요. 그보다 이제 이 약간은 이란이 힘이 빠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힘이 사라지게 되면은 다시 한 80달러 선으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원유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JP 모건은 25일간이 중요하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고 과연 이 호르무즈 해협을 언제 이란이 좀 열어줄까에 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딱 전 세계 뭐 원유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을 막아놓고 있어서 이게 정말 한 달 이상 지속되면 문제는 더 커질 것 같은데
최악을 가정한다면 현재 전 세계적인 또 우리나라의 원유 네. 이 비축률이라든가 수급은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원유는 지금 201분 이상을 비축을 하고 있고요. 네. 가스는 이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한 11분 정도인데 이제 예. 다만 이제 가스는 공급처가 상당히 다변화돼 있어요. 그 중동산이 우리나라의 원유는 한 70% 되는데 가스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카타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스를 비축을 아무래도 좀 덜한 것도 있고요. 뭐 저장 비용의 차이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컨트롤을 하면서 자기네가 정말로 200일 이상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느냐? 아, 그거는 저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란이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중동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예, 지금. 저기 좀 설명해 주시죠. 저기가 호르무즈 해협이죠. 저 작은 그렇죠. 저기가요. 예. 정말 우리가 구글 지도 보면 맛집 표시하듯이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런 식으로 굉장히 그 좁은 해협에 많은 물동량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원유도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 그러니까 한 두바이유가, 70%가 네. 들어오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게 봉쇄가 되면은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 차질이 생길 수가 있지만 아직은 비축분이 있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란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는 어려울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상황이 한 2, 3주 정도면은 네. 타협점이 좀 나올까요? 뭐 그 기간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한 달 정도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뭔가 좀 안정화되는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축류 얘기들 많이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텐데요. 우리도 비축류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한 201분, 211분이죠. 네. 7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푼 적도 있었죠, 과거에? 네, 과거에도 네. 있었죠. 네. 네,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비축류라는 게 가지고 있는 거를 푼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 풀게 되면 우리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풀기 시작하면은 그때의 불안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안 푸는 게 최선이죠. 그렇죠. 네. 네, 안 푸는 게 최선인데 뭐 조금씩은 풀다 하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회 루트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오만 쪽으로 들어오는 그 이제 육로를 통해서 오만으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물류비가 한 50에서 80% 정도 상승한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축류가 떨어진다고 해서 완전히 석유가 고갈돼 가지고 다 멈추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자, 이렇게 원유 쪽 봤고요.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분쟁 나고 한 이틀 후였었죠. 우리 장외 12시, 그러니까 역의 환율에서 한때 1,500원.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고 이후엔 좀 안정세를 찾았는데 다시 1,460원대, 70원대, 80원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뭐 이게 분쟁 나면 늘 나오게 되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일까요? 그런 것 치고도 우리나라가 특히 더 심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원화 약세가 특히 심한데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단 무역 비중이 높고 에너지 수입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불리합니다. 중동 쪽에서 사태가 터졌을 때 모건 스탠리에서 며칠 전에 분석이 나왔는데 네. 이게 아시아 국가,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더 이제 타격을 많이 보게 되는 이유가 일단 에너지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산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중동에서 가져오는데 그쪽에 타격이 직접적으로 있는 데다가 제조업 중심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더 큰 타격을 보게 된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마다 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0.3%포인트 하락한다. 뭐 이런 분석까지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예. 원화에 반영되는 그렇죠. 거네요. 이게 환율로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환율도 흔들리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투매도 나왔었고요. 지난 화요일, 수요일 급락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연히 어제는 또 급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주식시장 역시도 이제 이란 사태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말씀하시지만 역시 유가 급등은 결국 한국 경제에는 좀 치명적일 것이다. 이런 것이 증시에 반영됐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반영이 되면서 좀 비정상적으로 더 크게 움직인 거는 맞습니다.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실제보다 좀 과장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인 반도체가 여기에서는 조금 그래도 직접적인 영향은 덜 하기 때문에 수출을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뭐 이런 이런 뭐 위기 상황하고 관계없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될 테니까요. 증시가 아마 조만간 다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처럼 에너지를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에서는 장기화되면은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또 수입 물가가 상승되고 이렇게 되면은 내수는 더 부진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결국은 경제 상황이 다 반영돼서 이게 주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도 좀 건드리나요? 어떻습니까? 반도체는 지금은 이번 사태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전 세계가 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번하고는 그렇게 직접적이진 않고 또 반도체라는 게 물량이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유가하고도 아주 직접적이진 않죠. 뭐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뭐 그렇죠. 석유화학이나 네. 정유처럼 관련이 있지는 않죠.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본 시장을 봤고요. 산업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K-뷰티, K-푸드 중동 시장을 공략하려고 많은 노력도 했고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번 사태가 좀 터졌고요. 이 외에도 이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 쪽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보죠. 네, 일단 그 중동에 가 있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본다 그러면요. 상당히 많이 나갔죠, 지금.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그 공략의 거점으로 중동 지역으로 이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이제 위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 기업들이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생산 이미 멈춘 데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막 전면적인 그 위기 상황이라고 되는 상황은 그렇게 아주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고요. 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은 이란 내부의 정정은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근데 그게 과거처럼 뭐 다른 데를 지원해서 전 중동 지역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가는 일은 오히려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현재 진출해 있는 그 우리나라의 그 중동 지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아마 뭐 생산을 하거나 뭐 수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좀 줄어들고 그런 영향은 조금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조현승 박사님의 좀 분석을 들어보면 기승전 원유, 그렇죠, 유가하고요. 기승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맞는 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서 운임이라고 하죠. 네. 이제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니까 지금 운임도 튀어 올랐단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중동에서 극동으로 오가는 그 유조선 중에서요. 이게 배마다 다 다른데 27만 톤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이 있어요. 하루 용선료가 한 22만 달러에서 이게 3월 2일 그러니까 이틀 만에. 예, 네. 이틀 만에 42만 달러. 그러니까 2배가 돼 버렸어요. 예. 이렇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또 안정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말로 그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무역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뭐 에너지 수입 비중도 있지만 이렇게 운항료가 올라가고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는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큰 악재고 이게 우리나라 진짜 경제 성장률을 좀 이렇게 갉아먹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이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 역시도 결국 뭐 이란군이 언제 풀어주나 달린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예. 이란군이 풀어주더라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원 상태로까지는 못 내려와요.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 자체 내에서의 일시적인 평화라든지 일시적인 안정이 온다 하더라도 보험료 프리미엄 올라간 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상태로 이번에 이런 위기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 상태로 완전하게 100%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한 번 올라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조금은. 자, 앞서서 이 유가, 국제 유가와 기름값과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 반비례 관계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가장 큰 걱정은 환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기름값이 올라가면 이게 수입 물가 급등으로 오고 당연히 또 금리 인상, 금리 상승으로 올 수밖에 없어서 내수 경제가 좀 고민입니다. 네. 빨리 끝나야지 이게 조금만 더 한 달 이상 가게 된다면 우리 내수 경제 특히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도 좀 다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참 분석을 빨리 했어요. 유가가 배럴당 $100가 될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하락하고 150달러가 되면 0.8%포인트 하락한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요. 시티은행에서는 이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고유가라고만 했는데 이럴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0.45%포인트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가 지금 2%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0.4%, 0.3%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앞자리가 1로 바뀌네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무역협회에서도 이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국제 유가가 10% 상승하면은 수출 물량이 2.5% 감소한다. 그리고 수입액은 2.7% 증가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데 가격은 올라가요. 총 금액은. 그 얘기는 뭐냐면요. 수입 물가가 우리가 지금 먹는 거 뭐 밀가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격이 다 올라간다는 거죠. 네. 상당히 참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현재 우리 정부도 이번 사태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주유소들이 갑자기 기름값 올리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앞으로 우리 금융당국 그리고 또 정부 크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수출 기업 대상으로 뭐 금융 지원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연료비 급등 같은 그 영향을 강하게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뭐 제한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리고 또 밥상 물가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좀 필요할 중요하죠. 거고요. 예, 네. 근데 저는 이거를 하려 그러면은요, 이거 그때마다 뭐 추경해가지고 계속 돈 갖다 퍼붓는 거는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약간 누그러지거나 평상시에 이 기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비상 상황 대책 기금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칭으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이 액수를 가지고서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서 가격을 낮추든지 그러니까 만약 버퍼를 만들자는 거죠. 그런 기금 조성이 이게 뭐 말처럼 쉬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자원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저는 식량 무기화도 혹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다변화네요, 이제.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근데 이걸 뭐 전부 다 비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축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기금 조성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앞으로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우리 정부도 원유 또 가스 등에 대한 수입처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 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